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고난도 문제인 이른바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도 이에 발맞춰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킬러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당정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네. 공정한 입시라는 것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공정한 수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걸로 언론에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사교육을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부모 찬스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도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고요.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많이 넣는데 네. 이거는 킬러 문항을 많이 넣어도 문제고 변별력을 낮춰도 또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이게 사실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교육 부담 경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킬러 문항을 넣는 부분은 배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지금에 와서 하는 겁니까? 수능에 5개월을 앞두고 지금 와서 할 사안입니까?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그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때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때를 찾지 못한 것은 그것은 그 정권을 유지하는 정권을 운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능한 것입니다. 매우 무능한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무능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 분야 관련해서도 작년에 있었던 만 5세 입학 문제에서도 이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백년지 대계에 관련된 이 긴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될 문제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그냥 단방에 나오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장관이 경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공정한 수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선의의 내용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특히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5개월 앞두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준비가 돼야 될 텐데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의 지시로 인해서 교육 문제를 이렇게 5개월 앞두 동안에 수능 문제 이렇게 바꾸는 이게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당정은 킬러 문항을 수능 문항에서 빼기로 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유로운 사립고 또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의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안을 준비를 해서 네. 그 대비를 해야 될 거니까요. 2025학년도부터 이제 폐지하기로 했던 것을 지난 대선 과정 때부터 다시 되돌리겠다, 이 폐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워낙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좀 큰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국민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좀 얘기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국면 전환 비슷한 거고 사교육을 무조건 잘못을 몰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하는데 부모들이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어서 많이 시키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교육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얘기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지금 계속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매우 저도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건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한 입시라는 중요 공약을 내세웠으면 보통 대통령이 취임하고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각 정부 부처들이 대통령의 중요 공약 사항을 가지고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약 사항을 집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요. 로드맵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께서 작년 5월에 취임하셨는데 올해 지금 1년이 지나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탓하긴 그렇지만 교육부가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교육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공교육 강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월성 교육으로 중심으로 가잖아요. 네. 특수 목적고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결국은 학생들의 성적 수준에 맞게 교과 과정을 이루어내야 학생들의 선택권도 보장하고 공교육 수준도 높이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의 다양성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정부 출범 때부터 있어 오던 부분들이 이번 이슈와 맞물려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고요. 특별히 다른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고리로 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도 추진한다 이런 방침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오랜 교육 정책 노선이 말하자면 학교 서열화 반대,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학교 교육을 하향 평준화 시켜온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건 책임 전가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 전가한다 뭐 이런 논리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정쟁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두 가지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상임위를 소집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고 5개월 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해왔고 작년 말에도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고 이 부분들을 실행해가는 집행기구들이 이 부분들을 제대로 못 담아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국민들께 죄송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렴을 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빨리 대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이번 상임위에서도 대안 중심으로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관 경질론으로 가는 것을 정부 여당은 막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장관 교체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장관들에게 책임을 계속 떠넘기는 모습을 보고 어느 장관이 나서겠습니까? 절대 좋은 사람이 장관으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의 책임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의 지시가 계속적으로 지금 부처에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만 잘못이 있을까요? 그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을 부처와 교류하고 소통해서 그것을 실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실에 있는 정책실장, 관련 수석, 관련 비서관들입니다. 왜 그들은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고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다 뒤로 숨어버렸습니까? 왜 이주호 장관의 경질론, 책임론만 계속 나오고 대통령을 잘못 모신 실장부터 시작해 수석과 비서관들은 왜 지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부처의 이행사항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건 비서관과 수석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그 가교 역할을 못했으니까요. 그동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통령실의 책임에 대해서 엄중히 물어야 된다. 이런 수험생들의 지금의 혼란, 학부형들의 지금의 혼란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실이 이렇게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도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의 비서진도 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실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장관 교체 문제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인사쇄신 부분 뭐 뒤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 지금 논란과 파문을 가라앉히는 쪽에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적절한 뭐 교체라든가 필요하다면 그 맞춰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예정에 없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환하면 10번이 아니라 100번도 응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시점에서 불체포 특권을 꺼낸 배경 그리고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원래 원고에 없었던 네. 내용을 발표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기 전에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을 보고 최근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왜 본인이 모르겠다는 겁니까? 날마다 하는 일, 그동안 평생 동안 하던 일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매우 당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사법의 잣대로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오니까 매우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도 본인 스스로가 모르겠다라는 내용을 오늘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이 발언은 많은 분들에게 파장이 좀 그동안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관련돼서 체포영장이 또 국회에 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또 당내에 있는 비명과 친명 간의 경쟁, 갈등 이런 것들을 또 여당에서 계속 부추길 것이고 또 표결 결과를 가지고 또 당내의 분란으로 또 계속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될 상황에서 당내에서 분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표로서의 의무감 이것들을 좀 발휘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위가 지금 출범을 하는데 혁신의 역할과 권한, 활동 방향 중에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 또 논의될 수 있는데 그때 논의할 수 있게 마음 편하게 해주신 거 아닌가 부담을 좀 덜어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은 하루 전에 인쇄에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개 하루 전쯤에 이제 언론에 배포가 되고 엠바고가 걸리는데 여기에 일부러 빼고 뒤에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관심이 불체포 특권 문제로 확 집중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내용 자체로 보면 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이게 지금 시점에 왜 이런 제안을 하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방탄 논리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한계에 도달했다. 총선 지금 10개월 정도 앞두고 이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정국을 주도하기는 힘든 지점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체포 특권은 4번 행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계점에 도달한 거죠. 이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지금까지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이 되겠나. 횟수가 계속 쌓이니까 가랑비에 속옷 젖는 식으로 가서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혁신위에 밑자락을 깔아줬는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응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 대표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차원에 언급을 해도 될 텐데 자신의 문제에 국한시킨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무슨 검찰 무슨 기획수사 얘기도 하시고 정치수사 언급하셨어요. 그냥 깨끗하게 국민들이 볼 때 보기 좋게 깔끔하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밝혔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추경 관련 내용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좀 안 맞죠. 국내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면은
그 키워드가 민생, 오염수, 민주주의, 불체포 특권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서 민생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35조 원 추경 편성 요구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가 지금 수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선심성 돈풀기를 하면 경제 전반에 도움이 안 돼요. 가까스로 잡혀가고 있던 물가도 지금 다시 반등하게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400조 그 나라 빚이 늘어났는데 빚이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가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표만 의식한 말씀은 좀 그만하시고 전체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그 틀 그런 시야에서 좀 전문가들 수준에 맞는 그들의 전문가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좀 하시면 어떤가. 자꾸 포퓰리즘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부인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가 바뀐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이 기본적인 국가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고 지금 당장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사실은 정답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해답은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민주당의 해법을 계속 좀 제시를 분명하게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또 그 국민의힘의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별 기대를 안 합니다만은 구색을 좀 제대로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추경과 관련돼서는 이렇습니다.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그렇게 초대기업에게 감세를 그렇게 밀어붙였던 그 마음이 있으면 지금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왜 방기하고 계십니까? 왜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왜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깎아줬던 세금 때문에 지금 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경기가 어려워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대기업들에게 세금을 깎기보다는 아랫목에게 더 따뜻한 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35조 추경과 관련돼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로 어려워진 지금의 민생 경제를 생각하시면 이거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역 적자가 지금 15개월째 연속 이어지고 있고 대중 무역 적자는 12개월째입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제 금융 위기 이후로는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진짜로 실물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밥 한 줄 하고 라면 하나 먹는데 10,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에 돼서 민생 경제가 엄청나게 다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열어놓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기반적인 경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국가의 주춧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벤처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이나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될 지금 상황도 녹록지 않은 많은 상황이 있다라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내일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할 것으로 김기현 예상하십니까? 대표 최근에 뭐 정치개혁 과제 3대 과제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네. 문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정부 여당은 특히 여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야당처럼 도발적으로 뭐 이렇게 감각적으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능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 국정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도의 수준에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뭐 3대 개혁, 노동연금 교육 개혁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비정상화됐던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문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경제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그 말씀 액면 그대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시장 논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망가뜨렸고요. 현금 복지와 현금을 푸는 정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동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뭐 국민들의 아픈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렵더라도 시장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앞으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경제가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이 부분들을 왜 자꾸 무슨 현금을 안 푸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선순환 과제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아주 정확히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좋은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3년 전까지만 해도 3년 동안 코로나의 상황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말씀하셨듯이 시장 경제가 다 문제를 해결해 줄처럼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국가가 국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지원을 못 하느냐고 야당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도 먼저 정부 여당에게 지적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건 정부가 지원하는 거고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여당 됐으니까 시장 경제 선순환 구조로 해서 우리는 지원 못 하겠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결국은 국민들의 민생 상황을 좀 보시고 오픈마인드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런 문제들 또 나와도 또 문재인 정부 얘기하시면 그건 올바르지 않는 태도인 코로나 거고요. 팬데믹 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예를 들면 전대미문의 부동산 상황을 문제라든가 전혀 무시하고 아니요. 시장 경제의 선순환을 없애버렸다고 아니, 이렇게 소득주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는 성장이라든가 건 적절하지 최저임금의 않죠. 문제라든가 부동산 임대차 3법의 문제라든가 코로나 팬데믹하고 상관없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실패들이 있었잖아요. 시장 실패들이. 지금 그걸 국가 개입해서 다 해결하려고 그랬던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걸 예. 정상화시켜야죠.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염수 조사 지점을 확대하는 등 안전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가짜 뉴스나 괴담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하기로 한 데 이어서 오염수 이슈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 여당은 그러니까 이게 공격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수산업자들의 어려움 고충도 풀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과학적 검증 기준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야 됩니다. 검증 방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놔야 되고 실제로 해양 방사능을 체크하는 점검하는 장소를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을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세슘이라든가 삼중수소의 농도 분석 주기를 줄여서 실제로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어떻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괴담 유포인데 이 괴담 유포가 국민 생활에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수산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광우병 괴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천안함 문제, 그다음 사드 괴담 때와 같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방기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또 입증할 건 입증하고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당정이 내놓고 있는 것은 당정대가 내놓고 있는 것은 이 수준에서 실행 가능한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질문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일 브리핑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이는데 지난 주말에는 오염수 규탄 집회를 열었고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가 아닌 핵 폐수로 부르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들께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일 브리핑 이게 목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불안해하는 국민들께 정확한 내용, 과학적인 내용,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러한 진솔된 자리가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모두가 다 괴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괴담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이 브리핑을 한다면 결국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분명히 실패하실 겁니다. 코로나 때 다시 얘기 드리면 코로나의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정은경 질병청장이 1일 2일 브리핑을 계속했죠. 매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께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하고 그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됐던 겁니다. 지금처럼 국민들의 목소리는 모두가 괴담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래서 과학적인 논리를 얘기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로 계속 브리핑을 할 경우에는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내부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신임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김은경 교수가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당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아바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김 위원장은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 정치적인 발언이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이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건지에 대한 훈련이 좀 계속 하셔야 될 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혁신위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떨어뜨릴 만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게 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중요하고 당의 혁신의 그 의지를 한마디로 깎아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어떻게 본다면 혁신위에 좀 길터주기, 혁신위가 활동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혁신위의 역할을 놓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혁신기구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투명성부터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득권 문제라든가 그리고 전당대회 민주성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보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뭐 대의원제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 돈봉투 사건과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무엇이 돼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나아갈 것이고 특히나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결국은 혁신의 이렇게 바로미터가 내년 공천 때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공천을 하고 개혁적인 공천을 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들도 이제 귀결될 상황이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에 있었던 혁신위가 하위 20% 현역 의원의 하위 20%를 컷오프 시키는 방식으로 물갈이를 했던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건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기득권 대 혁신 이 구도도 짜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각자들이 논의하고 있고 네. 당 지도부가 혁신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논의하라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바른 방향인 것 같고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혁신위가 꼭 필요한 일들은 당을 위해서 꼭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김은경 교수의 돈봉투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주당 혁신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위가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는데요. 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삐그덕하네요. 이게 뭐냐면 혁신위를 만들 때 보통의 경우에는 지도부에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부분에 말려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관심 분산 기구가 되고요. 위장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혁신위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라는 분이 무슨 돈봉투 사건 뭐라 그랬더라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혁신 대상은 민주당 내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시작을 하기도 전에 민주당 내부를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바깥을 봅니다. 이게 방탄 논리를 대변했어요. 이래 되면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방탄위원회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한 얘기가 정치적 메시지로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못하신 것 같긴 합니다. 훈련이 덜 됐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 이력도 약하고 당내 기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수면 밑에서 친명계와 반명계가 지금 상당히 뜨거운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분이 이 가운데서 어떤 조정 역할을 해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겠나?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자기를 임명해 준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그 민주당 지도부의 어중에 따라서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결국 그러다 보면 내용도 민주당 전반의 혁신보다는 공천 룰
뭐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큰 혁신입니다.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